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사 야부리로 김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밤에 녹음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네,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사실은 제가 그 방송 늦어져가지고 끝나고 돌아왔는데 차가 막혀서 김 선생하고 저녁에 만났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게 온다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더 막혀서 더 늦게 왔어요. 자, 그래서 간만에 불금 저녁에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진짜로 일주일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대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전에는 금요일날 낮에 하니까 이거 방송 녹음하고 또 뭐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에 했는데 실제로 터지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반영 못한 뉴스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저녁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이슈들이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 주 이슈는 사실 커다란 거 하나에 짜잘한 뉴스들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전주 전전주에 큰 뉴스들이 엄청났잖아. 여러 개가 막 빵빵 터졌죠. 그것들이 지금 약간 다 수습되어가는 그런 국면들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는 뭐가 새롭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 이제 우리 MB 오셔가지고 21시간 동안 조사받으신 거 말고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져서 그나마 MB도 이제 소환될 거라는 거 자체가 큰 뉴스였기 때문에 결국 왔다! 그 뒤부터는 뭐 구속될래나 말래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큰 변곡점들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뭐 북미 특사단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공개방송 광고를 좀 플러스 친구나 이런 걸로 연락 많이 주시는데 도대체 왜 안 열리냐, 예매 언제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애태우려고 그래, 애태우려고. 밀당입니다, 밀당. 네. 그 플러스 친구를 신청하 놓으시면 보내드리거든요. 알람을 드릴 거죠? 네,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니까 카톡으로 그냥 그거를 받아보시면 바로 예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플러스 친구 찾아가지고 친구 몇 개 해놓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생각으로는 방송 나가고 다다음 날 19일 날 월요일 날쯤 오픈을 하려고 해요. 네. 이 오픈을 하려면 그래도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짠 열기가 좀 그래요. 네. 저희가 시간이 사람 손도 많지 않고 하니까 좀 걸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공지할 게 있습니다. 왜 저희가 늦어지느냐. 이게 단순히 티켓 오픈만 하는 게 아니고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굿즈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에코백 처음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공개방송이나 영화 단관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시즌에 맞춰서 굿즈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종류가 좀 다양하다면서요? 많죠. 그래서 19일 날 저희가 티켓 오픈할 때는 1차로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있잖아요. 자석. 네, 그 마그넷하고 그러니까 영화 이제 뭐 제가 그린 드로잉 가지고 만든 마그넷하고 가방에다 다는 핀 버튼. 배지. 네, 배지. 그 두 가지 종류를 같이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제품 받고 뭐 수정하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준비가 좀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저도 봤는데 예뻐요. 굉장히 탐이 납니다. 네. 그리고 몇 개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뭐 이걸 만들면 살까? 뭐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열심히 만들어서 마그넷하고 핀 버튼을 19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 주 26일 날은 2차로 굿즈를 뭘 하냐면 이번에도 에코백이 있습니다. 빌리 엘리엇 에코백이겠네요. 이번 달은 빌리 엘리엇이기 때문에 빌리 엘리엇을 주제로 한 에코백이 있고요. 이번 게 지난번 거보다는 예뻐요. 지난번 거 사신 분들 1패. 아니, 지난번 거는 저희가 너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허둥허둥한 면이 있는데 한 번 만들어왔다고 지금 거는 그래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또 좀 나? 네. 빌리 엘리엇 에코백이 있고요. 그리고 머그컵이 있습니다. 오유, 많네, 뭐가. 네. 머그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스티커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많어. 그래서 1차로는 마그넷하고 핀 버튼을 19일 날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또 뭐 사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고 26일 날은 마그넷 핀 버튼, 에코백, 머그컵, 스티커 이렇게 대방출하니까 그림은 다 본인이 그리신 걸로. 그렇죠. 김프로가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보시고 괜찮으면 사주시고, 뭐 소문도 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그렇죠. 보시고, 뭐야, 이 허접한 건! 네. 그러면은. 그러면 한 개만 사세요. 오, 괜찮은데? 그러면 2개, 3개 사시고. 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허접하지만 하나는 사준다. 아, 뭐 그렇지. 이러면 저희가 또 반성하고, 네. 그렇지. 뭘 개선해야 되겠는지 고민하고 네. 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1일날 공개방송 많이 와주시고, 네. 티켓 오픈과 동시에 1차 굿즈 오픈하고, 네. 2차로 26일날 또 굿즈 오픈하니까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일 월요일, 돌아오는 19일 월요일 날 1차 티켓 오픈과 이 일부 상품들, 그리고 26일도 월요일이죠. 네. 26일에 2차 상품이 오픈을 하니까 저희가 플러스톡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 공지를 드릴 겁니다. 인스타그램, 팟빵 공지 게시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찾아와서 봐주세요. 네. 또 하나 말씀을 약간 사족처럼 달아야 되는데, 네. 야, 그래, 결국 니네도 돈벌이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네. 김프로쇼 광고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리스크가 좀 커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제작하고 하는데 광고가 사실 또 얼마 전에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광고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네. 야, 이걸 뭔가 그래도 영화를 만들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거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사실 이것도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그러면 잘 이걸 하실 수 있는 뭐 작가분들,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되겠습니까? 다 까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에라이 내가 그린다. 뭐 일단 내가 그리고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정말 자구책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잘 버텨서 좋은 영화 만들 테니까 네.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하여튼 뭐 저 사족이 길었고 많이 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MB 뉴스가 제일 컸기 때문에 네. MB 소환은 또 내일 우리 김용민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뭐 MB 소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특히 이번 소환과 뭐 혐의와 향후 전망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그 얘기만 좀 길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리고 돼지 엄마께서도 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양반이 또 그 방송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일로 막 하라고 땡겨가지고 자기가 뽐뿌질 해놓고 또 막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금요일로 전망 있는데 지켜보겠다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검찰이 무슨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화 중에 뭐 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내일 방송 보면 이제 돼지 엄마가 어떻게 몰아갔는지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걸 들으시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그렇잖아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본 거는 낙곰수의 10년. 그렇죠. 10년까지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1년 4월 28일 날 첫 방송이 올라왔네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 게 팟캐스트를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좋아해가지고 심야 라디오를 좋아하는데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듣긴 좀 그렇고 12시부터 새벽 2시 하는 걸 매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날 올라오는 걸 팟캐스트로 재방송을 들었단 말이죠. 팟캐를 그 2009년도부터 계속 들었어요, 저는.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쭉 보다가 딴지 라디오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야. 4월 말이었던 걸 딱 기억을 해요. 이제 딴지일보가 워낙 이상한 걸 많이 하니까 얘는 또 뭐야 그러면서 들어봤어요. 그게 나는 꼼수다 1회였습니다. 그래서 낙곰수 1회를 업로드된 그 다음 날인가를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들었을 때부터 약간 필이 왔어요.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 뒤부터 열심히 들으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란 게 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저희 같은 지금 일을 하는 사람, 방송국 PD들, 작가들, 음악 감독들, 광고 카피라이터 등등들한테 그래도 제일 감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싹 돌렸어요. 여기저기서 뭐 신앙 고백들이 쏟아졌죠. 간증과 신앙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네. 대박이다. 저는 첫 회부터는 안 들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회인가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6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부분은 뭐 소급해서 듣거나 그렇기 때는 이제 PC로 왜 다운받아서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7, 8회 뭐 그 무렵 주진우 기자가 합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7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저는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계속 다운받아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7년?
횟수로는. 11년이니까 그렇죠. 네. 7년 정도 됐죠. 이명박이라는 인물을 추격했던 7년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낙검수 4인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각하 헌정방송이라고 네. 모여가지고 하고 네. 또 중간에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 갔다 오고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네. 그래서 낙검수는 딱 약속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 자기들도 방송 끝낸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딱 지켰죠. 그래서 그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이 정말 드라마틱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조합이지, 그 4명도, 그치? 그렇죠. 그 4명의 남자들이 불꽃처럼 불태웠던 것들이 사실 씨앗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날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소외가 깊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7년 넘게 네. 굉장히 고초를 나름대로 겪으면서 인기도 얻었지만 굉장한 고초도 겪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끈질기게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다스가 누구 거냐고도 묻고 네. 뭐 개도 하고 그쵸.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렇죠. 참 대단하다 싶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많은 언론들이 있고 뭐 탐사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결국은 정권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제의를 못한 것도 있지만 끝까지 붙어가지고 아무튼 역할을 한 거니까. 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우리 같은 잡놈들을 한번 상대해보라고. 네. 11년에 낙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뉴욕타임즈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김원준 총수가. 그때 한겨레랑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 뉴욕타임즈. 그리고 KFC라는 방송도 했었고. 그런 인터넷 방송들이 모체가 돼서 쫙 모여가지고 한 방에 응축해서 터트렸던 게 낙검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파파이스가 된 겁니다. 네. 그 전신이 다 뉴욕타임즈랑 KFC와 파파이스. 그 KFC는 박근혜 취임한 이후에 한참 박근혜 취임한 이후에 첫 1년 동안에는 외국 나가서 안 돌아왔잖아. 네. 김어준, 주진우. 근데 주진우는 갔다가 먼저 들어왔다가 괜히 잡혀가고. 그 지난 7년 동안을 저도 그 사람들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딸려왔던 사람으로서 아 이렇게 한 사이클을 맺는구나. 대단한 7년이었다. 팬들은 감회가 많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렇고. 아무튼 지난 7년에 낙검수로 시작된 네. 팟캐스트. 네. 저희가 지금 520회가 넘었는데 네. 낙검수는 사실 한 30회도 안 했거든요. 주에 하나씩 했으니까 한 30회, 29회 정도 하고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야, 이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생기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낙검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렇죠. 낙검수 때문에 대한 매체로서의 팟캐스트가 부상이 됐죠. 그 전에 팟캐스트는 거의 대부분 공중파 방송의 재방송이 됐어요. 네. 또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들이 유통되는 아주 소소한 플랫폼이었단 말이죠. 네. 일단 팟캐스트라는 것이 붐업이 됐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탄생된 그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김어준 총수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이란 것도 사실은 낙검수의 영향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팟캐스트죠. 그렇죠. 그리고 주진우 기자, 깔때기 정봉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캐릭터들 그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낙검수의 영향력 하에서 생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 게 컨텐츠로서의 나는 꼼수다가 만들어낸 그 후속타들이 파파이스가 있죠. 그리고 뉴스 공장도 나는 꼼수다의 포맷과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아요. 거의 상당히 맥이 같이 갑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로 인해 생겨난 최근에 블랙하우스. 블랙하우스의 기조도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 나는 꼼수다의 포맷과 어떤 스토리텔링의 구조하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악과 맞서 싸웠던 정치적인 방송이기도 했지만 컨텐츠적으로 봐도 굉장히 새로운 족적을 남겼던 방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그 낙검수의 신드롬 내지는 그게 이제 뭐 시대적으로 옳은 소리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네. 그 갈급함 그게 이제 만들어낸 팬덤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김어준이라는 캐릭터와 네. 방송인 시대의 캐릭터죠. 네, 가진 그 콘텐츠가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수많은 공중파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네. 콘텐츠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절대 따라올 수 없었죠. 네, 그 하여튼 큰 족적을 남겼으니까 여러모로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꼼수다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또 그만큼 많이 행사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나경원과 박원순이 붙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때 사실 낙검수가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켰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요. 네. 네, 그랬죠.
그때 무슨 의혹들이 터져나오지 네. 않았다면 네. 이렇게 판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오세훈의 무상급식 그거를 보수의 꽃갈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킬들. 그리고 중간에 총선에서 김용민 씨가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 엄마가. 네. 그때 그냥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날아가시는. 그거 안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 하나는 국회에 깔 데가 있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박근혜 지난 4년 치하에서도 결국엔 그 영향력 하에서 이 세대를 뒤집어 낼 수 있는 결국엔 촛불로까지 이어지게 했던 도화선도 사실은 낙곰수 멤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힘들었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낸 것도 사실은 김어준이라서. 그렇죠. 네, 바로 겁니다. 계속 닥치고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문재인의 MB에게 인사하는 뭐 그 장면을 예로 들면서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 양반이 무슨 뭐 정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말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뭐 시원하게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려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내공이 차근차근 와가지고 지금은 뭐 거침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그 캐릭터를 사실 발굴하고 만들어낸 게 김어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도 무방하죠. 하죠. 네. 나는 꼼수다를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김용민 PD의 센스가 돋보이는 광고들.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광고와 그리고 성대묘사 그리고 음성 합성해서 요즘 다스베이더 오픈할 때 항상 그 MB의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초창기 버전이 또 낙검새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전 닥치고 정치가 생각나는 게 광고인데 닥치고 정치 여기 MB 목소리 나오는 거. 아무튼 뭐 부지런한 양반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에 김용민 돼지 엄마 네.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떡을 돌리겠다고. 진짜? 그때쯤 되면 네. 뭐 MB가 기소될 테니까 뭐 기념으로 떡을 돌리겠다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떡 맞추는 비용은 본인 돈으로? 모르겠어. 이 사람 이래놓고 우리한테 또 하라고 또 하는 거 아닌가 봐서. 아니 돌리기만 하겠다고 맞추긴 니네가 맞추는 거 아니야? 아무튼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네. 경찰도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뭐 대단히 새로운 뉴스는 아닐 수 있다. 이제 국정원이 여론 조작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제 여론 조작하고 당연히 경찰도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하나씩 둘씩 이제야 밝혀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거 국정원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괄시받고 귀양 가고 막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MB 수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 이제 드러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참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정권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기관들을 다 동원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 국정원, 군대, 경찰, 검찰, 국세청. 네. 다 동원한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했으니까. 네. 근데 수준을 너무 비슷하게 보는 거죠. 당해도 뭐 쌉니다. 얘네들은 한번 실컷 다 해봐라. 그러니까 사람을 찍어놓고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 털어 이렇게 돼야 그게 정치 보복이지. 그렇죠. 다른 거 수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퍼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게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니 이거 내부 고발자가 당신들 수하에서 나오고 있어.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야? 네. 뭐 아무튼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만 하겠나 싶은데 저는 또 눈길이 하나 갔던 게 배현진 앵커 예전 앵커가 그 조명 창고에서 있었다고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슈가 또 한동안 뒤에 이게 있었잖아요. 지난주 우리 시사야 부릴 때 했잖아. 에이 사무실 괜찮다고 구석에 조명 조금 있었겠지라고 했는데 예언 적중이었습니다. 그 바깥에 조명이 쌓여 있는 데가 좀 있고 안에는 그게 원래 뭐 다른 걸로 쓰다가 종이로 뭐 보도국 사무실로만 해놓으면 뭐 그거냐 한데 사무실 좋다니까. 좋아. 건물이 좋아. 건물이 좋아요. 무슨 소리야. 결국엔 그거 가지고 뭐 탄압받는 언론이 코스프레 하려다가 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주장 함부로 하면 안 돼. 바로바로 증거 나와. 그럼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게. 아무튼 배현진의 멘탈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결국에는 송파을 지금 이제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쵸? 나오려고. 지역위원장으로 뭐
임명됐다고 하더라고.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뭐 박종진 앵커하고 뭐 이제 나름 언론인 출신으로 이제 경합을 벌일 텐데 네. 뭐 그렇게 언론인이라는 저걸 달아가지고 할 만한가 잘 모르겠고.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을 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차라리 거기다는 경제통을 넣는 게 낫지 않냐. 수준을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통을 놓고 뭐 하여튼 제대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쟤네 한다고 뭐 똑같이 날뛰면 똑같은 수준 되니까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요. 배현진, 박종진은. 아무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강남과 목동 특히 난리거든요 지금. 뭐가 난립니까? 재건축 때문에. 네. 민심은 장난 아니에요. 특히나 목동은 재건축이 곧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집값이 겁나 올랐다가 이 재건축이 어렵게 되면서 난리예요 막. 플래카드 붙어있고 막 난리야. 그렇더만. 나는 상관없지. 목동에 우리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지나가면서 보면 야 정말 뭐 하여튼 난리거든요. 저도 여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올 때마다 보는데 막 김현미 장관 사퇴하라고 막 뭐 난리예요. 막 쫓아가서 난리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그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만 있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난리거든요. 강남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이제 이슈, 어쨌든 본인의 그런 직접적으로 와닿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뭐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서 뭐 하여튼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목동이나 강남 재건축 단지 쪽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청취자들 계시면 좀만 참아주세요. 이 생각을 해봐. 처음에 이 집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폭등돼 있는 집값이 떨어져도요, 처음에 주고 사는 가격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물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 어차피 거품이었고, 집이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시 재건축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에 일희일비했다가 이명박을 뽑은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진짜. 자, 아무튼.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왜 가지고 있어? 피곤하게.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죽 답답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네. 여야가 지금 싸우고만 있잖아요.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죠. 협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는 전부 다 6월 달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모두 다 공통으로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못 잡고 나니까 싫은 거야. 제일 핵심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건 대통령이 진행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개헌에 뭐 선거구제 바꾸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러니까 다음번 총선에 잘못하면 대빵 맞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4년 연임제 이런 거 이제 되고 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권을 3연속 내주게 생긴 거지. 이번 거 다음 이거 어떻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유를 들기는 뭐 하니까 6월 달에 같이 이 투표를 하는 거는 안 되고 6월까지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내자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9월 정도 돼야 빨라도 9월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은 이제 10월 달에 그러면 한 달 뒤에 그러니까 4월 28일까지 개헌안을 내면 그 뒤에 이제 쭉 빨리 해가지고 6월 달에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무슨 상관이야. 본인들한테는 생존 문제니까 상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기 싫으니까 10월 달에 하자고 하다가 10월의 근거가 뭐냐. 왜 10월에 하자고 하냐. 그걸로 이제 찌빠를 좀 먹으니까 고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말만 좀 바꾸자. 6월 달에 여야 합의안을 내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뭐 그냥 하나보다 뭐 이런 것 되잖아. 6월에 느낌이. 뭐 하자는가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꼼수예요. 꼼수죠. 뭐 그런 꼼수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같이 못하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거죠. 그렇죠.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걸 정부 발의안으로 이제 내면 사실 그걸로 또 국회를 무시했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전부 다 반대할 거거든요. 뭐 대통령 주도한 개헌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니들이 해. 말이 많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던지지는 않더라도 던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던지지 않더라도 지금 뭐 하겠습니다라고 밀어붙여서 놓는 거는 어쨌든 나쁘지 않은 수라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북미 대화 부분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정석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 성정상 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승부수를 많이 던졌었잖아요. 네. 예측하지 못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싶은 승부수들을 많이 던졌거든.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고 다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고 결국에는 그때 딱 맞춰서 하는 분인 것 같아.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뭔가 꼼수라든지 그 뒤에 뭐 이렇게 셈법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담기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야 진짜 괜찮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 그렇게 조바심을 안 내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믿음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 정석으로 가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약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허둥감이 느껴져요. 생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게다가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65% 70%를 계속 상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74%까지 나왔죠. 이 국민적 지지까지 있어. 그리고 꼼수도 안 부려. 그리고 점잖해. 다 배려해줘. 품격이 있지. 어떻게 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가 한 20곳 가까이로 쭉 늘어났기 때문에 여차하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워낙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막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한데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품격도 있고 그럼요.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보수 정권이 이 힘을 잃어가는 거가 못마땅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뭐 섣불리 이런 전망을 저희가 괜히 내놓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때 6월 달의 상황을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남북 정상회담 했을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했는데 빠그러졌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지. 근데 여태까지 했던 행보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또 워낙 즉흥적인 우리 트럼프 오빠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또 생각도 못한 뭐 이걸 또 떡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외치에서는 깔 게 없어요. 그럼 내치인데 내치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없어. 그리고 또 MB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들이 막 이제 드러나면서 게이트급 뭐 이런 것들이 한 개씩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글쎄요. 분리할 거는 사실은 조금 없는데 이제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미투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뭐 이제 그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하겠죠. 그거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 아직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고 문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본인들만 헛다리 차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살짝 전망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저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근데 제가 맞벌이 생겼어. 뭘? 그 MBC를 하면서 항상 이 조금씩 전해야 되잖아요, 소식을. 그러니까 마무리를 항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 얘기 많이 하더라. 왜냐면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내일 또 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가 그게 말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뭔 말만 하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공개방송 티켓을 19일날 오픈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뭔가 지켜보시죠. 뭘 지켜봐. 부활단 저희가 번개한다고 그랬는데 번개합니다. 다음 주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순식간에 불시에 갑자기 인스타나 이 게시판으로 할 테니까요.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몰려 나오십시오. 맞으시는 분들 오시고 뭐 안 되면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하여튼 부활단 감사드리고요. 너무 여러 가지 막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마지막을 화려한 세레모니로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이 와가지고 그걸 쓰시는 게. 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없잖아. 진짜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뵙고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이 또 개헌을 했는데 야, 여기는 중국 원래 이럽니까?
아, 원래 안 그렇죠. 야, 이거 보니까 난리더만요. 97. 몇 프로? 97.7%? 아, 그 투표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공개되어 있는 투표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네,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요식행위로 투표행위가 있는 거죠. 야, 그거 보니까 막 투표 용지도 그렇고, 막 네. 방법도 기상천외하고, 막 A4 용지만한 OMR 카드인데 막 네. 접을 수도 없는데 참관원이 앞에 앉아있고 막. 찬반인지 저기 10m 뒤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2명 반대했던데 난 그 사람들이 누굴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2명도 100% 나오면 그러니까 아, 심어놨을까? 심었을 수도 있어. 아, 당신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이야. 무슨 깡으로 걔가 반대를 하겠냐? 아무튼 근데 중국 사람들 물론 이제 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거 보면 네. 옛날에 왕들이나 황제들이 이래서 가능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뭐 그런 쪽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인상 비평밖에 못 하는데요. 그냥 느끼는 바는 뭐냐면 시진핑이 저렇게 연임을 하겠다고 연임이 가능한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한 형태로 헌법을 바꿔도 내부에 큰 동요가 없는 거는 뭐냐면 시진핑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정치를 꽤 대중 친화적으로 잘했어요. 네. 초기에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총칭시 당석이었던 보실라이 같은 사람들을 싹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같이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했겠지만 일반 인민들, 중국은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선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그리고 시진핑이 부정부패를 크게 저질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서 명실상부한 G2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사람이라면 뭐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정서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네. 그 사이에서 네. 외롭게 얘기하는 지식인들이나 내지는 이런 네. 사람들의 고충이 좀 느껴질 것 같아. 아유, 고충 엄청나죠. 네. 거기는 우리 같이 언론의 자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네. 그래서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아니면 내부에서도 살짝 비꼬면서 얘기하는 식이지 대놓고는 못해요. 야, 이게 참 이렇게 공존하고 산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종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이거는 사실 걔네 나라 얘기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대한민국의 외교 파트너다라는 거를 전제해놓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아무튼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속이 타는 분은 아베. 아유. 네. 저희가 뭐 외교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좀 과문해가지고 네. 진짜 그냥 인상평 정도인데 다른 뉴스를 안 보고 분석을 안 봐도 초조해 보여. 얼마나 지금 그러겠어. 얼굴이 그리 약간 원래 약간 초조해 보여. 네. 늘 초조해 보여. 근데 완전 재팬 패싱이니까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아베를 만나러 갔을 때 의자 색깔이 다르고 옆 높이가 낮았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네. 그때는 홍 대표를 굉장히 그 밑으로 깔아봤었어.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북 특사단이 만나러 갔을 때는 의자 높이가 같고 같은 의자더라. 신경 썼겠죠. 네, 신경 썼더라. 네. 그리고 나 좀 신기해. 아베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의자가요, 되게 문양이 화려해요. 막 꽃무늬에 막 이래. 어떤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런 꽃무늬 소파에 앉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일본 특유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참 궁금하더라고. 굉장히 꽃무늬 화려하고 홍준표 대표 갔을 때는 자기는 꽃무늬 의자 앉고 홍준표는 핑크색 의자. 핑크는 또 뭐야? 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진짜. 뭐 저 일본에 정통하시거나 네. 외교에 조금 외교 문제에 정통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그래요. 네. 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그 소파의 정체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아베가 내후 외환으로 바깥 일로는 지금 재팬 패싱 당할 것 같고 사실 아베가 유일하게 신경 썼던 외부 이슈라는 게 북한 이슈예요. 네. 대북 이슈랑 미국 이슈. 미국은 철저하게 형님으로 모시고 북한은 계속해서 나쁜 놈을 규정하면서 거기서 일본 내의 다른 보수 세력들의 지지세를 규합한다. 요게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한, 미국, 한국의 그 쉼 쉴 틈 없는 드라이브에 이 양반이 약간 허덕허덕대고 있잖아. 그렇죠. 나 좀 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비상값 끼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내부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사학비리, 사학재단 비리로 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뭐 뉴스공장 들으시고요. 본인과 본인의 와이프가 연관되어 있는 사학비리의 문제로 국내에서의 신임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난리 아니에요. 난리예요 지금. 시끄럽고. 예. 네. 굉장히 초조해 보여. 이 양반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일본이 굉장히 기회를 놓치고 우경화가 심하게 돼가지고 네. 야 저기는 뭐 그냥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뭔가 조금 지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아베가 해왔던 그런 꼴사나운 짓을 생각을 하면 그냥 적당히 패싱해도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보 공유 제대로 안 하고 사후 통보하고 그렇지.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다이렉트로 대화하면서 패싱을 해도 돼요. 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패싱은 없다. 가가지고 또 찬찬히 설명하고 특사단한테 다 얘기하고 일본도 참여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참 저 같은 속 좁은 사람은 대통령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렇죠. 길게 보고 가면 뭐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트럼프를 5월 전에 만나러 간다고 하죠. 아마 아베가. 네. 그러면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려고 할 거예요. 패싱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려면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이랑 러시아도 특사단이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 북한이랑 관계라는 게 두 나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랑 관계, 세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남북 이 6개국의 다자 관계란 말이죠.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풀기 힘든 일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순조롭고요. 뭐 요 기조가 좀 하여튼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렇죠. 슈퍼 관종 트럼프 오빠하고 네. 이 철 모르는 정은이하고. 김정은 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둘이 케미가 맞아, 내가 보니까. 저런 캐릭터들이 아니면 네. 도저히 나오기 힘든, 네. 결정하기 힘든, 뭐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그러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긴 해요.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네.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뭐 MB 대형 이슈 플러스 나머지 자잘한 나머지 이슈. 자잘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공개방송 나름대로 그래도 1년 맞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겠고 2부 공개방송 피날레 7시에 시작하는 두 번째 날 그때는 2부에 이제 김용민 시사평론가 또 떡을 함께 돌리시겠다네.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네. 하여튼 많이 오셔가지고 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청취자분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네요. 비록 우당탕쿵탕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나누꼼수다의 4명이 해왔던 노력과 공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이게 약간 MB 들어갈 때 살짝 실검 비슷하게 됐기도 했는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다면 한 번쯤 검색해 주십시오. 고마워요 낙검수. 요거 한번 검색해 봅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MBC를 안 가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과연 그럴까? 다음 주엔 제 생각에는 뭐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찌 때문에. 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시사 야부리로 또 찾아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